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자꾸러기 거북이입니다. 대부분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허망한 꿈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자유롭고 충만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부자의 언어의 저자 존 소보릭은 특별한 재능, 뛰어난 학력 등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척추 교정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소신대로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산 끝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비법은 단순한 부의 원칙이 아니라 삶의 원칙에 가까웠어요. 오늘은 부자의 언어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살짝 엿볼게요.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정원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에는 대개 멈춰 생각할 시간을 뜻하는 행운의 브레이크가 따라야 합니다. 때는 가을이었고 저녁바람이 선선해지고 해가 짧아지고 오크나무 잎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군. 정원사는 집 뒤쪽 석조 발코니에서 따뜻한 차를 홀짝이면서 넓게 펼쳐진 포도밭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프 한 대가 집 앞 구불구불한 차량 진입로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미가 간밤에 전화를 걸어와 오늘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정원사 지미는 즐거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정원사는 아이가 없었고 지미 역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토스가 맡고 있는 이웃 농장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잡담을 나누다가 사업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지미가 입을 열었어요. 산토스 아저씨가 시작하는 걸 돕고 싶어요. 하지만 1년 넘게 수습 신분으로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임시살이야.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 특히 현금 흐름에 관해서 말이다. 산토스와 사이가 좋지 않니? 그런 거 없어요. 산토스 아저씨의 의도는 좋아요. 친지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요. 봄이면 농장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돈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전략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지미가 말했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 어느 정도는요. 전 늘 궁금했어요. 어째서 아저씨 일들은 그토록 잘 굴러가는지 말이에요. 아저씨가 하는 사업적 모험들에는 왜 실패가 없는 거죠? 정원사가 조용하게 빙긋 웃었습니다. 내가 실패를 무척이나 잘 감췄나 보구나. 그는 지미를 바라보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행운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겸허해지게 돼. 고생하며 일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하지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내게는 행운 브레이크라는 축복이 수없이 있었어. 운을 믿니, 지미?
지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운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별 가치 없는 일이에요. 나 역시 인과율을 믿는단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개인적으론 매일의 정신수양이 행운을 불러왔다고도 생각하지. 지미는 궁금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재촉하진 않았어요. 정원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쭉 폈습니다. 좀 걷잡구나. 날도 좋은데. 지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일어나 포도밭 자갈길로 걸어가는 정원사를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정원사가 뒷짐을 지며 말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도 여기와 같은 땅을 걷곤 했지. 그들은 날씨가 변하길 기원하면서 춤을 추며 기우제를 올렸단다. 우리는 그런 일을 비문명인들의 원시적인 재래라고 일축하지만 기우제는 사하라 사막, 에티오피아, 중국, 아프리카, 태국, 심지어 유럽에도 있었어. 내가 기우제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고양되어서 거기에 집중할 때를 생각하면 마음의 힘에 대해 배울 게 많다고는 생각해. 그럼 아저씨만의 기우제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그거 말고 할 게 없는걸요? 두 사람은 오솔길을 걸었어요. 난 돈을 벌려고 고군분투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단다. 그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만큼 흔하지. 하지만 내 성공에는 고된 노동과 매일의 정신 수양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이 두 가지가 나의 경제적 명운에 영향을 끼쳤단다. 지미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단 말씀이세요? 기적처럼 보이는 우연을 몇 번 봤지. 그 기적들은 인과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고 있단다. 자연이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인과율. 목표와 신앙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존재한단다. 난 그 증거를 봤어. 정원사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매일 하시는 정신수양이 정확히 뭔데요? 네가 내 작은 정원에서 무얼 보든 그건 오래전에 처음으로 상상했던 것이란다. 조용히 몽상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그 목표를 생각하며 깊이 명상하는 의례를 매일같이 치른단다. 목표에만 주의를 쏟아.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할 때 정신이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걸 느꼈어.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 주술사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정원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날 너무 엄격히 재단하지 말려무나. 많은 사람이 기원의 힘을 믿는단다. 내 인생에서는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과 영감, 우연의 일치, 계획,
기회가 왔어. 내 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일하지 않았다면 가뭄으로 죽었을 거야. 정신 수양이 일과 태도, 행운에 모두 좋게 작용했지. 지민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원하는 결과에 집중해야 한단다. 마음속으로 욕망을 경험하면 그게 네가 하는 일에 강점으로 작용할 거야. 거기에서 네가 지닌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내면의 지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 잠시 멈춘다면 그것이 길을 열어줄 거야. 정신수양은 깊이 숙고하는 시간, 매일의 의례를 말합니다. 기도처럼 매일 집중하는 행위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투지에 불을 붙이고 행운의 브레이크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매일 정신 수양을 하는데 시간을 들였고 일도 무척 많이 했어요. 신은 어느 새에게나 먹이를 안배해 두셨다. 하지만 둥지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시진 않는다. 라고 작가 조지아 홀랜드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을 부르짖는 한편으로 스스로 도와야 한다. 시카고에 살았을 때 필자는 정신수양을 행하면서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정신수양에 더 애를 썼고 다시금 사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났죠. 8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나는 다시 목표를 종이에 쓰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진공 상태였어요. 그 진공 상태를 채우는 것이 내 임무였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매일 밤 그곳에서 재정적 목표들을 깊이 숙고하며 정신 수양을 했어요. 벽에는 목표를 걸어두었고 목표를 이룬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런 숙고의 시간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상상함으로써 내 목표와 열망을 충족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도 생각하지 않고요.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낭낭하게 콧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눈을 뜨고 벽에 걸린 목표를 응시해요. 다시 눈을 감고 이 목표들을 경험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미래의 꿈으로 보내는 거예요. 잡생각이 떠오르면 눈을 뜨고 다시 목표를 써놓은 메모를 봅니다. 그러면 주의를 집중하게 되죠. 그 문구는 이런 내용이에요. 경제적 안정, 손실 없이 한 달을 쉬는 힘. 나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내 목표는 경제적 걱정 없이 1년 중 한 달을 쉬는 거였어요. 벽에 걸어둔 두 번째 문구는 50살까지 달성할 더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였습니다. 경제적 자유. 저는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신수양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수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자 부를 달성한다는 또 다른 확약서를 벽에 붙였습니다.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불안, 원하는 자의 것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 부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 의식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의 삶이 그 결과를 보증합니다.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마음이 분명한 목표에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행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손으로 해낸 일들이 없었다면 불을 일구기는커녕 가뭄으로 말라 죽었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할 때 내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역시 느꼈습니다. 불을 일구는 데는 고된 노동은 물론 행운의 브레이크도 필요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다는 걸 처음 배운 건 제가 죽을 만큼 망가졌을 때였어요. 안정은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25살에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기울어가는 내 병원에 찾아왔어요. 척추 통증으로 찾아온 60살의 신사는 내가 그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내게 주었습니다. 신사는 과거의 목사였고 자기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학교에 들어가 심리학 학위를 따고 마침내 심리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죠. 나는 그에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내게 정신적 성공 코치가 되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내 인생 궤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코치는 주 1회 이루어졌어요. 먼저 우리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내 태도와 내 병원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통계를 살펴보았죠.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방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파에 누워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의식을 진정했습니다. 희미한 음악이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고 뒤이어 그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내가 다음 주의 사업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환자, 전체 환자, 수익 같은 것들을 이미지화했어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면 나는 그 녹음 테이프를 받았고 남은 한 주 동안 매일 밤낮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라는 코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상담을 받을 때까지 이 정신 수양을 매일 했죠. 코치를 받고 첫 주에 새로운 환자가 예약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그저 현실 세계에서 전화가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변화는 일어났고 나는 매일의 정신 수양을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일어나면 내가 열망하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죠. 열망과 현실의 인과관계를 믿기 시작하자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매주 전화가 울렸어요.
울리고 또 울렸죠. 이윽고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왜인지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믿고 있었음에도 선뜻 이런 경이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내가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이 시기에 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매진했습니다. 그건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었죠. 소원도 기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었어요. 내 병원 전화가 울릴 거란 사실을 아는 것. 이는 분명 분별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경제적 안정이 신념, 결과에 대한 확신, 영향력을 작동시키는 내면의 힘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가장 바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걸 배운 그날 이후 경제적 안정이 저절로 따라왔죠. 나는 경제적 안정이 내면의 힘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 죽을 만큼 망가졌을 때 진정한 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평범한 삶을 위한 거지. 정원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는 높은 야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름의 무더운 주말, 정원사는 마지막 점검을 하러 이웃 농장에 멈춰 섰습니다. 작년 내내 산토스의 가족은 황폐한 농장을 잠재력 있는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 거래를 길고 증서를 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산토스가 놀라길 바라며 정원사는 농장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지미가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지낼 수는 없지. 혼자니? 산토스 아저씨는 농장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좀 있어서요. 정오나 지나서 돌아오실 거예요. 정원사가 책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보지 뭐.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니? 재정적으로 괜찮니? 좋아요.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고 날씨도 완벽하고 모두 자유롭게 일한다면요.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간신히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태치곤 나쁘지 않은걸. 이제 네 계획 좀 듣자. 내 기억에 넌 1년 후에 뭘 끝낼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지미가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그저 떠날 수 있길 바래요. 하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아직은요. 누군가가 저의 자리에 올 만큼 수익이 나진 않아요. 전 한동안 여기 더 있을 거고 여가 시간에 저를 위한 계획에 공을 들일 거예요. 정말이지 대단하구나. 그렇게 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란다. 감사해요. 여기 분들은 제게 무척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곳은 딜레마 같은 곳이기도 해요. 제 나이에 무엇으로 부를 읽어 나갈 수 있겠어요. 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저축도 없고 경제적인 도움도 없어요. 무척 힘들겠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는데요. 전 매일 밤 삶이 달라지길 바라면서 빈둥거리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제 목표들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전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어요. 이제 계획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정원사는 이 놀라운 말에 엄청나게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전 부동산 일을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요. 부동산이라. 왜 그 일을 택했니? 왜 그 일이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요. 일이 끝난 뒤 저녁에 공부할 수 있고요. 범죄 기록이 있어도 자격증을 딸 수 있대요. 그리고 부동산에 무척 흥미가 있어요. 이미 온라인으로 기본 시험을 통과했고 국가 시험은 3주 후에 있어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하면 몇 달 안에 사업을 차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정원사는 감동했습니다. 다 컸구나. 계획을 가진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 하지만 말해보렴. 산토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산토스 아저씨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정규직 직원들과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일깨우려고 하시죠. 그분 생각에 이건 너무 위험한 사업이라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수당을 못 받을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현실적이라고요.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배워야 할 걸 배울 거고 성장해야 할 만큼 성장할 거예요. 일해야 할 만큼 일할 거고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현실적이다라는 건 그저 의견일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높은 목표, 일반적이지 않은 목적이나 야망을 언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목표를 이루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미리 알기도 전에 우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방법은 이성의 눈을 감는 것이다 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일반적인 비현실에 관한 견해는 직업, 개인의 자유, 휴가, 투자, 부 등 삶의 어느 곳에나 존재해요.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건 무엇일까요? 필자는 6가구로 이루어진 아파트 한 동을 사서 리모델링을 끝냈고 다시 임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략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처음에 이 일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과 돈이 부족했죠.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건 중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듯해요. 해야 할 일이 까다로울수록 우리의 능력도 그에 맞춰 커집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에 전념했어요. 성공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팔을 뻗어야만 특별한 보상의 월계관을 쓰게 되죠. 현실적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실용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시도조차 못하게 된다는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적인 의견이라 함은
목표를 제한하고 보통밖에 안 되는 노력을 용인하는 핑계가 될 뿐이에요. 비현실적이라 함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절대 노하우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꿈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꿈을 가지고 시작하고 마음속에 지니고 숙고하고 어떻게가 나타나도록 두세요. 현실적인 기대라는 것들에 냉소를 날리세요. 현실적이란 말은 되게 보통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현실적이 되세요. 비현실적이라는 건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능력은 목표의 크기에 맞추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사는 소년원 교실에 있었고 그 앞에는 소년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신뢰는 불을 일구는데 필수지. 그는 생각했어요. 삶 속에는 감내해야 할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원사가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 말했듯이 역을 나간 뒤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여기 있는 누구든 막대한 부를 쌓는 걸 상상할 수 있겠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그게 문제지. 안 그러니? 희망 없이는 시작할 의지도 생겨나지 않는단다. 자기 신뢰가 없으면 견뎌낼 의지도 사라져버려. 너희에게 불을 일구는 방식을 가르쳐서 너희가 헛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목표란다. 법을 지키면서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너희도 최선을 다하게 될 거야. 정원사는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빠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신뢰, 자신감 선언서. 우리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원사는 글자를 다 쓰고 나서 강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바라는 만큼의 풍족한 상황에 놓이진 않을 거란 사실이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거야. 그 순간 많은 걸 바라게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자기 신뢰가 무엇인가요?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정원사는 방긋 웃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신뢰라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바위에 올라가 끌과 해머를 들고 바위를 내리쳤다. 그의 꿈은 원대한 명작을 조각하는 것이지. 그는 매일 온종일 일을 하고 나서 저녁마다 끌질을 하러 나갔단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열정으로 돌을 깎아 나갔지.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새로운 일이 주는 신선함이 희미해졌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거든. 명작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 피로가 누적되었고 필연적으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실제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떠올랐던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자질이 내게 있을까? 라고 그는 물었지. 하지만 조각가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조각을 시작했어. 신뢰가 커졌고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있었지.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자기 머릿속의 형상을 돌로 표현할 방법을 이해하게 됐어. 5년이 흘러서 돌은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단다. 그는 계속 끌질을 해나갔고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다시 불이 붙었지. 또다시 5년이 흐르고 걸작이 완성되었단다. 마지막으로 조각가는 만족스럽게 노동의 성과를 살펴보았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물었지. 조각가는 말했어. 자기 회의를 극복함으로써요. 몇 년 동안 매일같이요. 의구심이 들었을 때 거기에 신경을 썼다면 결코 시작하지도 견디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인생을 바쳤어요. 저는 장차 어떤 조각이 완성될지 알았고 확신을 가졌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원사는 교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자신감은 필수적인 거란다. 운에 맡길 수 없지. 자기 마음을 통솔하고 자기 개성을 세워 나가야 해. 자기만의 귀중한 비전을 가진 조각가처럼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부를 얻기 위해 특별한 결심을 해야 한단다. 너희가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늘 믿어야만 해. 조각가는 바위로 뭘 만들었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조각은 너희의 부를 비유하는 상징이란다. 너희는 모두 자신만의 걸작을 만드는 조각가야. 거기에는 시간과 비전, 노동이 필요하고 온갖 의구심들을 극복해낼 결심도 있어야 하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자기 신뢰를 갖고 목표에 매달려야만 한단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자기 신뢰는 목표의 크기는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엇을 감내하고 어떤 분투를 할지 결정합니다. 반대로 자기 회의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들죠.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다 라고 에머슨은 말합니다. 세뮤얼 존슨도 위협을 이루는 필수 요건은 자기 신뢰다 라고 말하죠. 베르길리우스 역시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죠.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데 경제적 안정성, 그러니까 온갖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을 받아들인다면 경제적 안정성을 구하게 될 뿐입니다. 보통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보통으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거예요. 자기의심은 정원의 잡초와도 같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종신형이 아니다. 자존감 역시 다른 기술들처럼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될 수 있다. 한번 숙달되고 나면 삶에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개발 코치 베리 데븐포드는 썼습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에드문드 힐러리 경 역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실행이 우선입니다. 성취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실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을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 신뢰는 스스로 해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입니다. 자기 신뢰 없이는 도전의 과정을 견뎌내기 어렵지요. 여러분도 늘 마음속에 품으세요. 나는 내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 자신을 믿으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오늘은 존 소포릭 저자의 부자의 언어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삶의 방식과 부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개념을 상세하게 이 책에 정리했어요. 책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의 스펙터클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과 자신의 경험을 함께 담은 굉장히 흥미로운 구성이에요. 그래서 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내용과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에 세심한 정성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부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눈앞이 캄캄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지, 내적 수양 등 부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해 이루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이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아가기에 용기가 나는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읽는 동안에도 그 깊은 지혜가 담긴 에너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던 책이었습니다. 열심히 나만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신념을 지키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신은 분명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도울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